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AI 노트북 시장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젠슨왕 CEO는 오늘 GTC 타이베이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는 PC를 완전히 재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이 탑재된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의 생산도 본격화됐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대만 타이베이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대현 기자, 젠슨왕 CEO가 공개한 AI PC 어떤 제품입니까? 네, GTC가 열린 대만 타이베이 뮤직센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는 오늘 이곳에서 열린 GTC 타이베이에서 AI PC 플랫폼 RTX 스파크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Microsoft and NVIDIA are going to reinvent the PC. Microsoft and NVIDIA meticulously optimized everything so that this computer literally runs everything the world has ever created. RTX 스파크는 엔비디아가 MS와 협력해 선보인 AI 노트북 라인업입니다. 사용자가 복잡한 프로그램을 직접 다루는 대신 AI 에이전트와 대화하며 PC를 활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RTX 스파크의 핵심은 엔비디아의 첫 AI PC용 칩 N1X입니다. N1X는 엔비디아의 자체 CPU와 AI용 GPU 블랙웰을 하나로 묶은 칩입니다. 업계에서는 N1X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성능 저전력 메모리 RPDDR5X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AI PC용 칩을 출시하면서 기존 인텔과 AMD 중심이던 PC 시장에도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 반도체 업계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이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의 협력도 주목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젠슨왕 CEO가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의 생산을 공식화했습니다. Rubin is in full production. What used to take 2 hours to assemble one Grace Blackwell rack now only takes 5 minutes. 젠슨왕 CEO는 베라 루빈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HBM4가 탑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젠슨왕 CEO는 베라를 앞세워 AI 에이전트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AI 에이전트 개발 플랫폼 네모클로와 CPU가 8개 탑재된 베라 컴퓨터 등 다양한 모델도 선보였습니다. 네, 최태현 SK그룹 회장까지 직접 오늘 현장을 찾았습니다. 네, 이번 방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최태현 SK그룹 회장이 오늘 젠슨왕 CEO의 기조연설 현장을 방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 회장은 엔비디아와의 HBM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광노정 SK하이닉스 사장과 김주선 SK하이닉스 AI 인프라 사장 등 경영진도 동행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엔비디아에 HBM 등 AI 메모리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대만에서 열리는 컴퓨텍스 2026에서도 차세대 AI 메모리 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글로벌 파운드리 1위 TSMC와도 협력하며 삼각 동맹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이번 출장 기간 주요 파트너사들과 만나 풀스택 AI 메모리 크리에이터로서의 비전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커스텀 HBM을 시작으로 디램과 낸드 등 전 제품군에 고객 맞춤형 전략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잠시 뒤에 열리는 엔비디아의 코리아 파트너 나잇에도 참석합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두산, 네이버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파트너십을 다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만 타이베이에서 한국경제TV 김대현입니다. 연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강세에 힘입어 장준 8,800선을 돌파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사상 최고치의 이면에는 파생상품 시장으로의 쏠림이 빚어낸 과열 현상도 함께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증권부 전효성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정 기자, 오늘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가 랠리를 이끌었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정규장 기준으로 해서 삼성전자는 10% 넘게 오르면서 34만 9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단일 종목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2천조 원의 시가총액을 돌파를 했고요. SK 하이닉스는 그보다는 좀 약간 적은 1.17% 오르면서 두 회사의 시가총액 차이는 전 거래일 191조 원 차이에서 이제 356조 원 차이로 다시 좀 벌어지게 됐습니다. 두 종목의 수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종목에서 또 외국인은 도합 오늘 1조 8천억 원 정도를 팔았고 이제 개인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반대로 3조 3,95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이 기관 수급 중에서 금융투자가 2조 원이 좀 넘게 들어왔는데 이 2조 원에 달하는 금액은 보통 이제 레버리지 상품이나 ETF로 인한 수급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늘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4종목에서 7,800억 원 정도가 순유입이 됐는데 이것을 감안하면은 사실상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서 비롯된 수급이 본주를 들어 올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레버리지 상품을 많이 산 것이 이 개별 종목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인데, 네. 뭐 일반적으로 기초자산, 그러니까 주가가 레버리지에 이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이례적인 상황인데 왜 그런 겁니까? 네, 보통은 이제 본주가 오르면은 꼬리인 ETF가 오르고 레버리지가 오르는데 지금은 좀 이제 레버리지 수급이 워낙 많이 몰리다 보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증권사들의 좀 방어적인 기계적인 매수 때문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를 사면은 이제 그 2배 수익률을 맞춰주기 위해서 현물뿐이 아니라 이제 주식의 선물을 매수해서 2배 수익률을 맞춰줍니다. 근데 이 레버리지 매수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선물 매수세가 계속 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현물보다 선물 가격이 훨씬 더 높아지는 이 계리율이 벌어지는 상황인 겁니다. 이때 이렇게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가 이렇게 벌어졌을 때 이제 증권사들의 기계적인 알고리즘 매수가 반영이 되는데요. 선물은 좀 내다 팔고 현물은 매수를 하면서 현물 가격이 들어올려지다 보니까 지수가 좀 따라 올라가는, 결국 이제 개인들의 레버리지가 과도한 선물 매수세를 불러오고 그 선물 매수세를 따라가기 위해서 본주 가격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수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물과 현물 가격 차이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벌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네. 그런데 이 파생 시장의 대기 물량도 이 불안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를 미결제 약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좀 뇌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실 보통 이제 선물은 이제 옵션 만기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제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은 좀 물량들을 좀 정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로 시간이 갈수록 계속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어야 정상인데 지금은 열흘 전에 비해서 이제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제 선물 미결제 약정이 대폭 좀 늘어난 상태인 겁니다. 실제로 오늘을 열흘 전과 비교를 해보면은 한 20%에서 30% 정도 미결제 약정이 늘어난 것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정작 현물 시장에서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 수급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 진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오를 거다, 계속 좋을 거다 이러면은 선물도 사고 현물도 사야겠죠. 근데 이제 그동안의 큰 손이라고 불려졌던 외국인들은 레버리지 상품이 상장되고 난 이후에 이제 대형 반도체주들에서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4거래일 동안에 삼성전자 현물 1조 9천억 원 정도 팔았고요. SK 하이닉스도 4조 원 넘게 팔았습니다. 사실 튼튼한 실적 덕에 계속 이제 목표 주가 올라가고 코스피 지수 밴드 올라가고 하지만 정작 진짜 현물 주식의 수요는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한풀 꺾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레버리지 쏠림 그리고 이렇게 늘어난 파생 선물의 이제 물량들이 전체적인 지수를 좀 밀어 올리고는 있지만 이제 좀 변곡점이 올 수 있다. 지금의 현물은 좀 팔고 선물만 사고 있는 이 시장이 조금 질 낮은 상승장이다. 이렇게 좀 평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막대하게 쌓인 미결제 약정이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네. 그렇다면 시장이 가장 경계하는 오는 11일이죠.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는 어떤 변수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현물과 선물의 괴리율이 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괴리율이 2%까지 벌어졌거든요. 이거 2%가 벌어졌다는 게 뭐냐면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2%더 비싸다. 그러니까 지금 현물 주식을 사는 게 2%더 싸게 사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열흘 동안 그러니까 6월 11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현물을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수요가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대형주들은 계속 딸려 올라가고 이제
이제 코스피 지수 자체는 계속 올라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11일, 그러니까 옵션 만기일이 좀 변곡점이 될 수 있는데 이 좀 메커니즘이 좀 복잡하긴 한데 결국 이 만기일이 되면은 이 괴리율이 결국 0으로 수렴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뭐 롤오버를 다음 달 선물로 2월을 하는 롤오버 같은 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좀 기관들의 좀 이제 수급이 잘 안 맞게 되면은 지금 갖고 있는 현물 주식들 기관들이 이제 무위험 거래로 사들였던 현물들을 이제 대거 내다 팔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11일을 기점으로 해서 좀 이제 지금 기관들이 들고 있는 대규모 현물 주식들을 이제 대규모 이렇게 시장에 나오게 된다면 지수가 그 이후로 좀 조정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아닌 것처럼 6월 12일에 미국 시간으로 스페이스X 대형주가 IPO 상장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글로벌 자금들이 이제 글로벌 대형주 IPO로 좀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급 측면에서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9천을 앞둔 지금 상승 속도보다는 상승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증권부 전효성 기자였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수급이 집중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대형주 외에 다른 반도체 종목까지 함께 담았던 기존 반도체 ETF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출시 이후 시장 상황을 조예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내 증시에 처음으로 등장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열기가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 나흘 만에 37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으로 유입됐습니다. 최근 일주일 기준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개인 순매수 상위 ETF 6개 종목 중 4개 종목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반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수급이 집중되면서 투자자들은 두 대형주 외에 다른 반도체 종목까지 함께 담은 기존 반도체 ETF에서 자금을 빼내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순매도 상위권에는 단일 종목 상품이 아닌 반도체 레버리지 ETF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제외했을 때도 개인 순매도 상위 1위와 3위가 모두 반도체 ETF였습니다. 최근 반도체 상승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반도체 업종 전반을 담은 ETF의 매력도가 낮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자금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이동하면서 기존 반도체 레버리지 ETF의 유동성도 저하되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ETF의 거래량이 급감하자 한국거래소는 관련 상품들에 대한 괴리율 초과 공시를 냈습니다. 유동성 공급자인 LP가 호가 공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매수 매도 호가의 간격이 벌어진 탓에 음의 괴리가 발생한 겁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자금을 흡수하며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지만 기존 ETF들의 괴리율을 방어하는 것이 운용사들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주식 초보자인데도 너무 쉽게 설명해주고 강세장이어서 불안하면서도 헷갈렸던 부분들이 좀 해소되고 또 궁금했던 부분들이 좀 알기 쉽게 설명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요. 오대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한 달 사이 2조 6천억 원 넘게 불어났습니다. 코스피가 3,200선을 돌파하며 투자 열기가 뜨거웠던 지난 2021년 4월 이후 5년 1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 줄곧 1조 원대 안팎으로 움직이던 신용대출이 한 달 만에 2조 6천억 원 넘게 늘어난 건 이례적인데요. 특히 이번 증가세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주도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증시 상승세에 따라 투자 자금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통상 월말에는 급여일이 몰려 있어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난달은 달랐습니다. 월급으로 대출을 갚기보단 추가로 빌려 주식 투자에 나서는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도 코스피가 8,800선에 가까이 치솟았죠. 이 같은 증시 화랑이 이어지면서 신용대출 수요를 자극하고 있는데요. 다만 문제는 금리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을 공식화했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로 보나 성장으로 보나 갈 길이 명확하다고 말하며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시장은 오는 7월 인상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시그널에 따라 시장 금리도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신용대출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1년물 금리는 지난달 말 3.453%로 2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오늘 기준 5대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 상단은 6%를 돌파했습니다. 하반기 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대출 금리는 더욱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는 주가 상승률이 금리 부담을 상쇄했지만 증시가 조정 국면에 들어설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입을 통한 투자에 나섰던 차주들이 이자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금리 상승기에는 상환 능력과 금리 변동 위험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대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근로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화약 세척 중에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곳에서만 벌써 3번째 반복된 폭발 사고입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 대표이사가 현장에 내려가 수습에 나섰지만 안전관리는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창학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현재 5명이 사망했고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가 난 대전 사업장은 로켓 등 유도무기의 핵심인 추진 기관과 엔진, 연료 등이 연구 개발되고 생산되는 주요 거점입니다. 사고는 7명의 근로자들이 오전 10시 59분경 추진체로 추정되는 화약을 세척하는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화에어로는 경찰,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손재일 대표이사도 대책회의를 마치고 현장을 찾아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손 대표는 사고 브리핑에서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체계를 근본부터 재점검해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건 이번이 3번째로 안전관리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전 사업장에서는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비슷한 폭발 사고로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네, 아직 조사 중이라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지만 한화에어로의 핵심 사업장인 만큼 상당한 타격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전 사업장에서는 한화에어로의 주력 수출 품목인 다연장 로켓 천모 등이 연구 개발되고 생산됩니다. 또 항공에서는 엔진, 우주에서는 발사체 등이 만들어집니다. 사고로 인한 파장의 핵심은 안전점검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와 연구 개발과 생산 차질이 얼마나 빚어지는지입니다. 특히 천모는 폴란드에 이어 최근 노르웨이와 에스토니아에 수출될 무기로 사고에 따른 납기 지연도 우려됩니다. 항공과 우주의 관점에서도 발목이 잡힐 수 있습니다. 한화에어로는 대전 사업장에서 항공기에 이어 로켓의 엔진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발사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기서 추진 중인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사건이 조사 단계인 만큼 공정에 연결된 품목과 작업 중지가 될 대상 등이 조만간 공식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외국인들의 자금이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 등 이른바 소부장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는데요. 코스닥 승강제 도입과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미리 코스닥 시장 선점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김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5월 한 달간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약 2조 8,3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오늘도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액은 8천억 원이 넘습니다. 지난달 31일 기준 코스닥 내 외국인 투자자 보유 시가총액은
약 66조 원으로 전체의 11%에 이릅니다. 코스닥 시장 내 외국인 비중은 지난 22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높은 수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5월 한 달간 약 44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지난달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종목 5개 중 3개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였습니다. 특히 매수 1위 종목인 반도체 팹리스 기업 파두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595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00%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오 테크닉스, 하나마이크론 등은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업체들로 AI 반도체 투자 확대와 맞물려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 에코프로비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최근 코스피를 팔고 코스닥을 사는 거는 많이 급등한 반도체 대형주들을 차익 실현하고 최근에 많이 빠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코스닥 승강제 도입과 국민성장펀드의 코스닥 의무투자 비중도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코스닥 승강제는 오는 10월 시행이 유력합니다. 상장 기업을 3개의 리그로 구별하는데 1군 기업들만 모은 ETF가 출시되면 국내외 투자자들의 추가적인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코스닥 기업들이 부각이 되어야지만 코스닥 시장 전반에 이제 수급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승강제 도입이라는 건 결국 1군, 2군, 3군이 구분되면서 1군에 체류하기 위해서 2군과 1군 경계에 있는 기업들이 더 노력을 하고, 특히 최근에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가장 큰 수급이 ETF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ETF는 결국 돈을 벌고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지수가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또 지난 27일 운용사 선정이 마무리된 기관 투자자용 국민성장펀드에는 코스닥 리그가 새로 도입돼 코스닥 상장을 앞둔 기업과 초기 코스닥 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출시 5영업일 만에 완판된 6천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의무적으로 투자금의 10%를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기업에 투자해야 하며 하반기 2차분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예린입니다. It's amazing. I really like it. I went to Korea last year, so I feel like I'm back to Korea. 이번 외국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현지 고객들에게 더 특별한 K-뷰티 경험을 선사하고 더 나아가서 우수한 국내 브랜드들이 더 많은 현지 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에서 재건축, 재개발 물량이 쏟아지면서 건설사들이 역대급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만 5조 원에 가까운 정비사업 물량이 쏟아졌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서울 여의도와 목동 등 초대여급 사업장도 시장에 나올 예정입니다. 유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강변 압구정 5구역 재건축 사업 수주를 둘러싼 현대건설과 DLENC 간 격전은 현대건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한강 조망과 더불어 지하철역과 백화점 명품관이 인접한 5구역은 압구정 정비사업지 중 유일하게 경쟁 입찰이 진행된 곳으로 출사표를 낸 DLENC가 짧은 공사 기간과 유리한 금융 조건 등을 제시하며 총력전을 펼쳤지만 조합원 58.9%가 현대건설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결국은 집값이에요. 압구정동의 소유주들은 모든 의사결정이나 모든 그런 거에 되게 예민한 부분이 기존에 수십 년간 쌓아온 데이터로 봤을 때는 현대가 먼저 집값을 정하고 그 집값보다는 한양이 비쌀 수는 없어 이런 게 되게 컸거든요. 5구역의 공사비는 1조 4,960억 원으로 현대건설이 이미 사업권을 따낸 2, 3구역과 합치면 압구정동 재건축 사업 수주액만 10조 원에 육박합니다. 바로 옆 서초구 신반포 19, 25차 재건축 사업은 삼성물산이 차지했습니다.
예상 공사비 4,434억 원에 한강이 바라보이는 서초 핵심 사업지인 만큼 맞붙은 포스코 ENC도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지만 고배를 마셨습니다. 상반기부터 핵심 지역 재건축 재개발 물량이 쏟아지면서 이른바 도시정비사업 빅3의 경우 올해 수주잔고가 이미 지난해 전체 실적에 육박하는 상황. 지방선거 전후로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낸 단지들이 시공사 선정을 서두르고 있어 하반기에도 대규모 수주전은 지속될 예정입니다. 건설업계는 올해 도시정비사업 시장 규모를 80조 원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시공사 선정에 나설 여의도와 목동 단지들로 갈수록 대형사들의 선별 수주가 더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대기업 브랜드의 가치와 함께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자금력 같은 시공사의 역량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명확하거나 해당 정비사업의 수주에 따른 기업 가치의 제고가 기대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수주를 나타내게 됩니다. 한국경제TV 유주환입니다. 엔드투엔드 자율주행차 기술은 또한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 기술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산업 부분에 기술적으로 핵심 코어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대회에서 그 역량을 뽐낼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6월 1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